어머님, 제 돈으로 산 금팔찌. 형님들 손목에 채워주니 살만 나세요? 10년입니다. 새벽 4시부터 기름 냄새에 절어 20인분 제사상을 차린 건 나였고 매달 150만 원씩 어머님 생활비 되며 등골 휜 것도 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너 같은 살림꾼이 금팔찌가 왜 필요하냐. 남은 음식이나 싸가라는 비수 같은 차별이더군요. 오늘로 호구 며느리 노릇 폐업합니다. 통장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돈줄 딱 끊고 전화 안 받았더니 한 달 만에 보일러비 없다고 울며 비시는 시어머니, 받은 대로 돌려드리는 조용한 복수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은 사랑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방 안에서 정희 씨는 기계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벌써 10년째입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이 시간만 되면 마치 누군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에 심장이 먼저 뜁니다. 정희 씨는 뻐근한 왼쪽 어깨를 주무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묵직한 피로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옆을 보니 남편 재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정희 씨는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녀는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연휴를 즐기며 쉴 법도 한데 정희 씨에게 명절은 휴가가 아닌 전쟁터입니다. 매년 귀한 연차를 써서 시댁 명절 준비에 온전히 투입되는 것이 당연한 관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정희 씨 부부의 벌이는 세 형제 중 중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댁 살림의 80%는 정희 씨의 얇은 월급 봉투에서 나갑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은근한 목소리로 정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막내야, 원래 집안의 대소사는 막내가 부모 모시며 챙기는 게 도리란다. 착한 성격에 어른 말씀 거역할 줄 몰랐던 정희 씨는 그 말이 족쇄가 될 줄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생활비 150만 원과 각종 명절 비용은 자연스럽게 정희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주방에 불을 켜고 큰 솥을 꺼냈습니다. 새벽 5시 육수를 내리기 위해 멸치와 다시마를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잠시 솥이 끓기를 기다리며 정희 씨는 텅 빈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을 한 명씩 떠올렸습니다. 71의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 사별 후 혼자 지내며 체면과 서열을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죠. 큰아들 재혁 씨네는 중견기업 부장의 형님 수연은 학원을 운영하며 가장 넉넉하게 삽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겐 매달 겨우 20만 원만 보낼 뿐입니다. 이빠른 소리 잘하는 형님 수연은 시어머니 앞에서 아부 하나로 모든 고된 일은 피해가곤 하죠. 둘째 재훈 씨네는 자영업자와 간호사 부부인데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아예 용돈을 끊었습니다. 작은 형님 미영은 성격이 불같으면서도 요령이 좋아 시댁일이라면 쏙 빠져나갑니다. 결국 모든 뒷바라지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막내 며느리 정희 씨의 어깨에만 얹혀 있습니다. 올해만 더하자, 올해까지만 참으면 되겠지. 정희 씨는 7년째 자신에게 이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만이라는 말은 해마다 명절 증후군처럼 되살아날 뿐이었죠. 부엌 한편에 놓인 수아의 가방을 보니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8살이 된 딸 수아는 명절만 되면 엄마가 시댁으로 사라지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짐을 챙기던 정희 씨를 보며 수아가 물었죠. 엄마, 이번 설날에는 우리 집에서 나랑만 같이 놀면 안 돼?
할머니 집에 꼭 가야 해? 그 말은 정희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한 채 수아를 재웠던 미안함에 정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정희 씨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시장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갈비용 고기부터 전 재료, 나물 7종, 그리고 사과와 배 같은 과일들까지 제수용품을 하나하나 고르는 정희 씨의 손길이 꼼꼼하면서도 떨립니다. 계산대에 서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 금액 87만 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모든 비용은 정희 씨의 카드에서 나갔습니다. 형님들은 당연히 막내가 장을 봐오는 것으로 생각할 뿐 돈 한 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차에 실으며 정희 씨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정희야. 이 새벽에 웬일이니? 엄마, 장 보러 나왔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올해도 혼자 다 하니? 몸이 남아나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 거니 엄마가 속상해서 잠이 안 온다. 엄마의 걱정 어린 투정에 정희 씨는 억지로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며느리라면 원래 이런 거지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전화를 끊고 나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희 씨는 솟구치는 눈물을 꾹 참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침 8시였습니다. 그제야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난 남편 재원 씨가 거실로 나옵니다. 여보, 벌써 장 다 봐왔어? 고생했네. 재원 씨는 장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합니다. 나 오늘 형들이랑 골프 약속 있어서 먼저 나가 있을게. 형들이 꼭 나오라네. 여보, 오늘 장 본 거랑 짐이 많은데 같이 옮겨주고 가면 안 돼? 정희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재원 씨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합니다. 짐은 내가 차에 다 실어 놓을게. 당신이 나중에 수아 데리고 운전해서 시댁으로 올라와. 나 늦으면 형들한테 혼나거든. 정희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대화에 이제는 기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항변을 해도 돌아오는 건 가족끼리 왜 그래라는 무책임한 말뿐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결국 재원 씨는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고 정희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동차 트렁크에 무거운 식재료 박스들을 하나둘 싣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잠옷 차림의 수아가 주차장 입구까지 쫓아 내려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같이 놀고 싶은데 엄마 할머니 집 가면 일만 하잖아. 집에 있으면 안 돼? 정희 씨는 땀을 닦으며 수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할머니 댁 가서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엄마 일 끝나면 같이 놀자.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정희 씨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일이 금방 끝날 거라는 말은 수아에게 하는 거짓말이자 자신에게 거는 가련한 주문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나 온몸에 기름 냄새가 밴 채 쓰러지기 직전이 되어서야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정희 씨는 차 문을 닫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10년째 이어온 이 지독한 굴레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을 채운 차가운 냉기만큼이나 정희 씨의 마음속에도 시린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시댁 거실은 이미 북적이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 정희 씨가 무거운 짐을 들고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건 따뜻한 환영 인사가 아닌 시어머니의 벼락 같은 핀잔이었죠. 아이고, 막내야. 왜 이리 늦었어? 큰댁 수연이는 벌써 와서 세배하고 안방에서 쉬고 있다. 김순자 여사는 시계를 힐끗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희 씨는 굽혔던 허리를 펴기도 전에 죄송하다는 말을 내뱉어야 했죠. 하지만 안방 문틈으로 슬쩍 보인 큰형님 수연은 과일 하나 깎지 않은 채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외투를 벗을 틈도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때부터 정희 씨의 고독한 사투가 시작되었죠.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음식은 무려 20인분. 동태전, 육전, 호박전, 깻잎전, 김치전까지 5종류의 전을 부치고 잡채와 나물 7종을 무쳐야 했습니다. 거기에 갈비찜을 안치고 떡국 육수를 끓이며 식혜와 수정과까지 챙기는 건 오로지 정희 씨 한 사람의 몫이었죠. 부엌으로 들어온 작은 형님 미영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허리를 짚으며 엄살을 부렸습니다. 동서, 나 요즘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대. 미안해서 어쩌지? 거실에서 애들이랑 윷놀이라도 좀 봐줘야겠어. 미영 씨가 얄밉게 빠져나간 뒤 큰형님 수연은 부엌 입구에 서서 입으로만 이를 거들었습니다. 동서, 나는 동태전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속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 건 좀 더 바삭하고 담백하게 부쳐줘. 알았지? 수연은 기름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손으로 주문만 던지고는 다시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글지글 전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부엌은 매캐한 기름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속으로 전을 뒤집던 정희 씨의 손등 위로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툭 튀어 올랐죠.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정희 씨가 손등을 감싸 쥐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묻혀 아무도 부엌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붉게 부풀어 오르는 손등을 찬물에 식히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따가운 화상 자국보다 더 아픈 건 이 부엌에 오직 자신만이 고립되어 있다는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흐르는 수돗물 소리에 섞여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만 정희 씨는 급히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갈 무렵 정희 씨는 갓 부쳐낸 전 접시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려던 순간 열린 문틈 사이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죠.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빨간 케이스 2개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거 지난번 내 환갑 때 아들들이 준 돈 모아서 엄마가 특별히 마련했어. 복순 여사의 손에서 나온 것은 2돈짜리 순금 팔찌 2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 씨와 미영 씨의 손목에 팔찌를 직접 채워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큰애는 학원 원장이니 어디 나가서 사람 만날 때 이런 거 하나는 차고 있어야 기가 살지. 우리 둘째도 병원에서 일하는데 손목이 허전하면 되겠니? 너희 품위 유지하라고 해주는 거다. 그때 문 밖에 서 있던 정희 씨와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죠. 막내 너야 뭐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나 보는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니? 대신 나중에 갈 때 남은 음식이나 넉넉히 싸가거라. 정희 씨의 손에 들린 접시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지만 10년 동안 몸에 밴 노예 같은 습관이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정희 씨는 도망치듯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정희 씨는 싱크대 앞에 서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환갑 때 아들들이 냈다는 그 돈. 큰아들 재혁 씨와 둘째 아들 재훈 씨가 100만 원을 냈지만 막내 재원 씨는 무려 2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200만 원은 정희 씨가 1년 내내 보너스를 쪼개고 아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매달 받아간 생활비 150만 원 역시 대부분 정희 씨의 월급이었습니다. 결국 저 두 형님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저 금팔찌는 정희 씨의 피땀 어린 돈으로 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자각이 머리를 때리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전 반죽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큰형님 수연이 부엌으로 들어와 갓 부친 전을 손으로 집어먹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전 부치는 솜씨는 진짜 타고났나 봐. 그래서 어머님도 항상 막내 며느리가 음식 하나는 최고라고 칭찬하시잖아. 수연이의 손목에서 순금 팔찌가 정희 씨의 눈을 찌르듯이 반짝거렸습니다. 작은 형님 미영이도 다가와 팔을 흔들며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았죠. 동서, 나 이거 좀 봐봐. 너무 예쁘지? 어머님이 우리 고생한다고 큰 마음 먹고 해주셨네. 동서 것도 나중에 해주시겠지 뭐. 정희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형님, 정말 예쁘네요. 거실에서는 남편 재원 씨가 형들과 TV를 보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원 씨는 부엌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소리쳤죠. 여보, 전 아직 더 안 나와? 형들이 출출하다는데 좀 빨리빨리 해봐. 자신이 사랑해서 선택한 남편조차 이 지독한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정희 씨는 가슴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20인분의 상이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정희 씨가 하루 종일 불 앞에서 흘린 땀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폭풍 흡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역시 우리 집 음식은 어머님 손맛이 들어가서 그런지 최고예요. 큰아주버님의 칭찬에 시어머니는 숟가락 하나 얹지 않았으면서도 당당하게 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럼 내 자식들 먹일 건데 내가 신경을 얼마나 썼는데. 우리 집 음식은 늘 이래야지. 정작 음식을 만든 정희 씨는 상 끝머리에 앉아 식어버린 떡국 몇 숟가락을 넘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식사가 끝났고 이제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정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재원 씨는 하품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먼저 잘게. 오늘 형들이랑 술 좀 마셨더니 너무 피곤하다. 정희 씨는 홀로 남은 주방에서 차가운 물에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 씨의 표정은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새벽 1시 모든 뒷정리를 마치고 마지막 주방 불을 끄기 전 정희 씨는 식탁 위에 놓인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앞치마를 아주 정갈하고 차분하게 접어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10년이면 됐다. 충분히 했어. 정희 씨의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순종적인 막내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기로 결심한 한 인간의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내려놓는 정희 씨의 손길에는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시댁 부엌에서 보낸 마지막 명절이 될 것임을 정희 씨는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절의 끝자락, 어둠이 짙게 깔린 고속도로를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려갑니다. 운전대를 잡은 정희 씨의 눈은 전방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1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훑고 있었죠. 뒷좌석에는 피곤에 지친 8살 수아가 잠들어 있고 조수석에는 형들과 또 술 한 잔을 걸친 남편 재원 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가로등 불빛이 정희 씨의 차가운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정희 씨의 머릿속에는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하나둘 플래시백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결혼 1년 차 풋풋했던 신혼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큰며느리 수연 씨의 결혼 기념일이라며 최고급 한우 세트를 직접 보내주었죠. 그 모습을 본 정희 씨가 내심 기대를 품었을 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막내야, 너희는 아직 신혼이라 둘이서만 있어도 깨가 쏟아지는데 뭘 그렇게 챙기니?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그 나중이라는 말은 10년이 지나도록 정희 씨의 문 앞까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3년 차 수아를 낳았던 산부인과 병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희 씨가 수아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병실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커녕 축하한다는 따뜻한 전화 한 통 조직 없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아서 섭섭하다. 첫 손주도 아니고 계집애를 낳았는데 내가 가서 뭐 하겠니? 하지만 큰며느리 수연 씨가 손자를 낳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비 전액을 지원한 것은 물론 아이의 손목에 굵직한 금반지를 끼워주며 2주 동안 상주하며 상구안을 도왔습니다. 그 극명한 차별을 겪으면서도 정희 씨는 어른들의 생각이니 어쩔 수 없지라며 스스로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기억의 파편은 5년 전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일장 내내 부엌을 지키며 문상객 500명의 식사를 책임진 건 오로지 정희 씨와 그녀의 친정 엄마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연 씨는 장남 며느리로서 접객을 해야 한다며 상주 옆에서 우아하게 손님만 맞았고 작은 며느리 미영 씨는 애가 어려서 밤엔 집에 가야 한다며 하루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정산된 비용의 60% 이상을 정희 씨 부부가 감당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7년 전 시어머니가 담낭 수술로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 씨는 2주간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큰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30분 면회로 생색을 냈고 작은 며느리는 이틀에 한 번 과일 바구니만 던져두고 갔죠.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수연아. 바쁜데 와줘서 정말 고맙다. 역시 큰애가 최고야. 그리고 짐을 싸던 정희 씨에게는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막내야 수고했다. 가는 길에 우리 집 들러서 밀린 빨래 좀 더 해놓고 가라. 정희 씨의 손등에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을 텐데도 시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의 학원 확장 자금으로 500만 원을 선뜻 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죠. 그 돈은 정희 씨가 매달 시어머니에게 보낸 생활비에서 한 푼, 두 푼 아껴 모인 돈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정희 씨가 어머님, 그 돈은 제가 생활비로 드린 건데라며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큰 며느리 사업한다는데 시어머니가 도와줘야지. 넌 뭐 따로 돈 쓸 데라도 있니? 그달 정희 씨는 수아의 학원비가 모자라 친정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고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정희 씨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이 모든 파편을 하나로 이어보니
하나의 거대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시대꽃간을 채우는 돈줄이자 힘든 일을 묵묵히 처리하는 노동력일 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찾고 생색낼 때는 외면당하는 기능적 존재. 정희 씨는 조수석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남편 재원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지독한 편애를 알면서도 방관해온 무심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엄마가 좀 옛날 분이라 그래. 여보, 당신이 좀 참아. 그 말로 정희 씨의 고통을 덮어버리고 자신의 평화를 유지해온 남편. 정작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시어머니였지만 가장 서운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이 남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 씨는 잠든 수아를 방에 눕히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내자마자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정희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아라는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팔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정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엄마의 젖은 숨소리뿐이었죠. 우리 딸 10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참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엄마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뭐라 안 한다. 네가 먼저 행복해야 수아도 행복한 거야.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정희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10년치 서러움을 쏟아내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속에 차가운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정희 씨는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온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금팔찌 알지? 어머님이 형님들한테만 해주신 거. 재원 씨는 텔레비전을 켜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엄마가 원래 좀 생각이 짧으셔.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더 좋은 거 사줄게. 정희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줄 게가 아니잖아. 당신 엄마가 내 돈으로 산 팔찌를 형수들한테만 줬다고. 나는 남은 음식이나 싸가라고 무시당했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어머님인데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참아야지. 재원 씨의 무책임한 그 한마디. 정희 씨는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썼던 금액들을 하나하나 합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정희 씨의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기억 속의 숫자들을 더하고 또 더할 때마다 정희 씨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그 숫자가 비치지 않았지만 정희 씨는 자신의 청춘과 피땀이 녹아든 그 엄청난 액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정말 충분히 했어. 가계부를 덮는 정희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이제 호구 며느리로 살았던 서정이라는 이름의 장부는 마감될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정희 씨의 눈빛만이 차갑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분노로 소리를 지르거나 펑펑 울며 하소연하던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 식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10년간 시댁을 위해 쏟아부은 돈들이 엑셀 파일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녀는 마우스 휠을 천천히 내리며 숫자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매달 보낸 생활비와 용돈 150만 원이
120개월 동안 쌓여 1억 8천만 원. 설과 추석 1년에 2번 있는 명절 비용이 한 번에 150만 원씩 20회면 3천만 원. 거기에 시아버지 장례 비용 분담금 2천만 원. 시어머니 담낭 수술비와 간병하느라 쓰지 못한 연차 등 손실 소득을 합쳐 800만 원. 시어머니 환갑잔치 비용 500만 원. 시누이 결혼 축의금을 포함한 각종 경조사비 1,200만 원까지. 마지막 줄에 찍힌 총합계를 본 정희 씨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2억 5,500만 원. 정희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담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수아 대학까지 보내고도 남았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허탈함보다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재원 씨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배고픈데 저녁 뭐 먹어? 정희 씨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재원 씨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서 앉아봐. 보여줄 게 있어. 재원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웬 숫자야? 정희 씨는 아주 차분한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당신 가족을 위해 쓴 돈이야. 총 2억 5천만 원이 넘네. 재원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2억 5천? 에이,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야?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써? 잘못된 거 없어. 여기 항목별로 다 적혀 있잖아. 당신 형들은 10년 동안 다 합쳐서 5천만 원도 안 썼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구조에서 바보처럼 손해보는 역할 안 해. 재원 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갑자기 왜 이래? 좀 과한 거 아니야? 정희 씨는 가계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시댁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감당했던 지출 항목들을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재원 씨는 점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과한 건 10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이야. 명절에 금팔찌 못 받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건 도화선일 뿐이지. 본질은 당신 어머니가 나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야. 그냥 돈 나오는 자판기, 일 시키기 편한 일꾼 정도로만 생각한 거지. 재원 씨가 입을 떼지 못하자 정희 씨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 효도는 당신 돈으로 해. 내 맞벌이 월급에서 나가던 시댁 용돈, 오늘부로 끝이야. 여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화 좀 풀어. 아니, 말씀드리지 마. 구질구질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돈을 안 보내면 돼. 당신이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 월급 쪼개서 보내. 나는 오늘부터 단 1원도 안 보낼 거니까. 말을 마친 정희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시어머니 계좌로 어김없이 빠져나가던 150만 원의 자동이체 항목. 정희 씨는 해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죠.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짤막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정희 씨의 가슴 속에서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어머니 명의로 예약해 두었던 연 120만 원짜리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예약 취소 부탁드립니다. 네, 환불은 결제했던 카드로 해주세요. 이어 매달 배달되던 홍삼과 관절 영양제 정기 구독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전화 몇 통으로 시댁과 얽힌 경제적 실타래가 툭툭 끊겨나갔습니다. 세 번째, 정희 씨는 카카오톡 시댁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떤 인사도 남기지 않고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님이 나갔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만을 남긴 채
그녀는 소음 가득했던 그 방에서 탈출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을 것이고 문자는 읽더라도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투명 인간 모드로 들어간 것이죠.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재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급여 통장을 열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하고 보험료 내고 수아 교육비에 우리 집 공과금까지 빼고 나면 재원 씨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남는 돈은 월 3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대주던 150만 원은커녕 당장 어머니 생활비로 50만 원을 보내는 것조차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한 것이죠. 그제야 재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누려온 평화와 시댁에 생색내며 보냈던 세월이 오롯이 아내의 피땀 어린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다는 사실을요. 정희 씨는 재원의 당혹감을 뒤로하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매달 시댁으로 버려지던 150만 원과 각종 부대 비용. 그녀는 그 돈을 수아의 교육 적금과 오직 자신만을 위한 서정의 통장에 나눠 넣었습니다. 정희님, 첫 입금 150만 원을 축하드립니다. 핸드폰에 뜬 메시지를 보며 정희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방금 시댁 용돈 다 끊었어. 자동이체 해지했어. 전화기 저편에서 엄마의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장하다. 옆에서 내 아버지도 듣고 있는데 지금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고 있다. 뒤이어 스피커폰 너머로 아버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진작 그랬어야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정희 씨는 아버지의 응원에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재원 씨가 캔맥주 2개를 들고 정희 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정말 몰랐던 것 같아. 아니, 알면서도 내가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당신 고생을 외면했어. 정희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무표정하게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입으로만 하지 마. 그 미안함을 행동으로 증명해. 이제 당신 월급으로 당신 어머니 부양해봐. 그리고 다음에 당신 어머니가 돈 안 들어왔다고 난리치면 당신이 직접 엄마한테 말해.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해결하라고. 재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을 의존해온 어머니의 불호령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죠. 정희 씨는 침실로 들어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춘 뒤 시선을 내려 손등을 보았습니다. 설날에 튀었던 뜨거운 기름 화상 자국이 아직도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흉터가 마지막이야. 다시는 나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화장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희 씨의 눈동자는 길을 잃지 않은 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10년의 호구 생활이 끝나고 그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2주가 흐른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여느 달과 다름없이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으로 향했죠.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찍히던 막내 며느리 150만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뱉어낸 통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왜 안 찍혀? 이체가 좀 늦나 보네. 김순자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서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잔액은 겨우 몇만 원 남짓. 순자 여사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아파트 관리비 35만 원이 빠져나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어디 관리비뿐인가요? 암보험을 포함한 각종 보험료 20만 원, 무릎과 혈압 약값 15만 원, 기본적인 식비 30만 원, 거기에 문화센터와 친목회 회비 15만 원, 각종 경조사비 20만 원까지. 한 달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 13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가 쥐고 있는 고정 수입은 국가에서 나오는 국민연금 40만 원뿐이었습니다. 결국 150만 원이라는 돈줄이 끊긴다는 건 순자 여사의 세계가 멈춘다는 뜻이었죠.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막내 아들 재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원아, 이번 달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 너가 정희한테 좀 물어봐라.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전화기 너머 재원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앞으로 정희가 아니라 제가 돈을 보내기로 했어요. 순자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네가 보내? 아니, 정희가 하던 걸 왜 네가 해? 월급으로 생활이 되겠니? 그러니까요. 어머니 우선은 이번 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이것밖에 못 보내요. 잠시 후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겨우 30만 원. 순자 여사는 뒷목이 뻣뻣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만 원? 야,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거야? 내 약값하고 관리비 내면 끝인데 나는 굶어 죽으라는 거냐? 재원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다급해진 순자 여사는 금팔찌를 채워주며 아꼈던 큰 며느리 수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아, 이 시엄마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렵다. 막내가 이번 달 용돈을 터무니없이 줄여보냈네. 큰아들이 좀 보태줘야 하지 않겠니? 평소라면 싹싹하게 대답했을 수연 씨의 목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저희라고 여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학원 확장한다고 대출받은 게 얼마인데요. 원금 갚기도 빠듯해요. 그냥 재원 서방님네한테 잘 말씀하세요. 원래 어머니 모시는 건 막내가 하기로 한 거였잖아요. 순자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연 씨가 작년에 학원 보증금이라며 빌려간 500만 원도 아직 한 푼 갚지 않은 상태였죠. 팔찌까지 선물하며 그렇게 예뻐했건만 정작 돈 이야기가 나오자 수연 씨는 남보다 못한 남처럼 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작은 며느리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시엄마 통장이 지금 텅텅 비었다. 생활비가 없어서 보일러도 못 켤 판이야. 그러자 미영 씨는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시죠? 남편 수입도 프리랜서라 들쭉날쭉하고요. 그리고 팔찌는 저희 고생한다고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생활비는 원래 하던 정희동서한테 받으셔야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순자 여사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품 있어야 한다며 팔찌를 채워줬던 두 며느리의 본색. 그들은 순자 여사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막내 며느리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생색만 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순자 여사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회비를 못 내서 한 달 동안 다니던 문화센터를 결석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왜 안 나오느냐고 묻자 순자 여사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했죠. 아유,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우리 애들이 여행 가자는 걸 내가 말렸잖아. 입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속으로는 깎여나가는 체면 때문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도 예전처럼 한우 코너에는 눈길도 주지 못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할인 코너에 돼지고기 팩을 들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 없었죠. 결정타는 현관문에 붙은 관리비 연체 고지서였습니다. 평생 남의 돈 떼먹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난생 처음 연체 고지서를 받자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밤마다 시린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추위에 떨며 어둠 속에 누워 있자니 문득 큰며느리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수연아, 그래도 명절 때 음식 준비는 네가 좀 도와줘야지. 막내 며느리 혼자 고생이 많잖니. 그때 수연 씨는 코방귀를 뀌며 대답했죠. 어머님,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원래 막내 동서가 하던 건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그리고 이번 추석은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작은 며느리 미영이 역시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저 그때쯤 병원 당직이에요. 못 가요. 순자 여사는 환갑 이후 처음으로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를 뒤져봐도 예전에 정희 씨가 명절 때마다 한가득 만들어 놓고 간 반찬들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처럼 순자 여사의 마음도 시렸습니다. 밤마다 혼자 TV를 보던 순자 여사의 머릿속에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대기 노릇을 하던 정희 씨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막내니까, 착하니까, 손이 빠르니까. 하지만 정희 씨가 자리를 비우고 돈줄이 마르고 나니 그 말도 안 되는 노동과 희생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괘씸한 것들. 오기가 생겨 씩씩거리던 순자 여사는 아들 재원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원 씨는 형들에게 생활비를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큰형 재혁 씨는 원래 너가 모시는 거였으니 끝까지 해라라며 선을 그었고 둘째 재훈 씨는 미영이가 난리라 도저히 안 된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재원 씨는 처음으로 형들의 이기심에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그 밤 순자 여사는 결국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정희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한 줄 남겼습니다. 정희야, 전화 좀 해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그 시각 정희 씨는 핸드폰 화면에 뜬 시어머니의 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정희 씨는 옆에서 방긋 웃고 있는 딸 수아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떡볶이도 해주고 같이 놀아줘서 너무 좋아. 정희 씨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수아야. 엄마 요즘 좀 기분 좋아. 이제 엄마가 수아 옆에 계속 있을게. 정희 씨의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순자 여사의 독백만이 어두운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시어머니 순자 여사의 핸드폰은 연일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오직 한 사람, 막내 며느리 정희 씨였습니다. 첫째 주 순자 여사는 자존심을 챙기느라 하루에 한두 통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신호음 끝에 정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순자 여사는 아들 재원 씨를 들볶기 시작했죠. 재원아, 정희가 왜 내 전화를 안 받니? 번호가 바뀐 것도 아닐 텐데.
재원 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정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바빠서 그럴 거예요. 둘째 주가 되자 순자 여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화 횟수는 하루 3통, 5통으로 늘어났고 문자의 내용도 점점 구질구질해졌죠. 정이야, 바쁘구나. 시간 되면 전화 좀 해라. 답장이 없자 문자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이야, 어머니가 몸이 좀 아픈데 전화 한 번만 주면 안 되겠니? 급기야는 실질적인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집이 너무 춥구나. 이 문자를 본 정희 씨는 10년의 습관처럼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보일러 AS 업체의 번호만 문자로 띡 보냈습니다. 그것이 정희 씨가 보낸 유일한 응답이었죠. 셋째 주 참다 못한 순자 여사가 직접 정희 씨네 집으로 쳐들어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재원 씨가 집 앞까지 마중 나가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정희가 아직 어머니 뵐 준비가 안 됐어요. 순자 여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니, 무슨 준비? 내가 내 며느리 집에 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항상 온순하던 재원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그동안 많이 상처받았어요. 정희한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아들의 생경한 모습에 순자 여사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넷째 주가 되던 날 정희 씨의 핸드폰에는 그간 쌓인 부재중 전화가 무려 38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관리비는 밀렸고 보일러 기름은 똑 떨어져 집안은 냉골이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겨울 한파를 버티던 순자 여사는 결국 금팔찌를 차고 나갔던 큰며느리 수연 씨에게 SOS를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억지로 10만 원을 송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정으로는 이게 최대예요.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저희도 굶을 판이에요. 순자 여사는 그 1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시각 정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시댁으로 흘러가던 150만 원의 여유 자금은 정희 씨와 딸 수아의 웃음꽃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키즈카페에 가고 박물관을 견학하고 최신 영화를 보며 모녀만의 시간을 즐겼죠. 수아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맨날 같이 놀아서 너무 좋아. 엄마가 안 바쁘니까 진짜 좋다. 그 말에 정희 씨는 10년간의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을 위한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평일 퇴근 후 요가 수업을 등록해 굳어있던 몸을 깨우기 시작했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나 엄마가 아닌 서정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친정 부모님께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깜짝 놀라 전화를 하셨죠. 딸아, 이게 웬 돈이야? 너희 쓸 것도 부족할 텐데. 아빠, 그동안 못 드린 거 이제 조금씩 드릴게요. 저 이제 돈 많아요. 수화기 너머로 친정 엄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정희 씨의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직장에서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명절 준비와 시댁 행사에 연차를 쏟아붓느라 포기했던 업무 전문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당당하게 승진 의향을 내비치며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집안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남편 재원 씨는 서투른 솜씨지만 직접 저녁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것도 이제 재원 씨의 몫이 되었죠. 그는 정희 씨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그동안 잘못한 거 알아. 나도 좀 바뀌려고 노력할게. 정말이야. 정희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살짝 감동했지만 겉으로는 차가움을 유지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지켜볼 거니까. 물론 정희 씨에게도 고비는 있었습니다. 밤늦게 시어머니의 38통 부재중 전화를 확인할 때면 가슴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혼자 그 추운 집에서 어떻게 지내실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그때마다 정희 씨는 손등에 남은 붉은 기름 화상 자국을 보았습니다. 10년을 참았는데 고작 한 달 못 참을까? 내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될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습니다. 한편 고립된 순자 여사의 집으로 오래된 친구 복자가 찾아왔습니다. 냉골인 집안 꼬락서니를 본 복자 씨는 사정을 전해 듣고는 혀를 찼습니다. 순자야, 내가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너 이번에 진짜 잘못한 거야. 내가 뭘?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전화를 38통이나 씹는 게 제정신이니? 복자 씨는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막내 며느리가 10년 동안 내 생활비 다 대고 들었잖아. 그런데 팔찌는 일도 안 한 딴 며느리들한테만 주면 걔가 사람인데 화가 안 나겠어? 그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순자 여사는 내가 뭐라고 반박하려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날선 일침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처음으로 자신의 편애와 차별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잔인했는지 돌아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한참을 고민하다 정희 씨에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희야, 내가 생각이 참 많았다. 내가 많이 모자랐구나. 전화 한 번만 받아다오.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정희 씨는 그 문자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면 위에 단 4글자를 정성스럽게 적어 보냈습니다. 준비되면요. 그 4글자 뒤에 마침표 하나. 순자 여사는 핸드폰 화면에 뜬 그 짤막한 답장을 밤새도록 응시하고 또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10년간 무시당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던지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렬한 경고였습니다. 정희 씨는 핸드폰을 끄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보일러조차 맘 편히 켜지 못하는 냉골 같은 방에서 한 달을 버틴 시어머니 순자 여사. 친구 복자의 뼈아픈 일침과 텅 빈 통장을 번갈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지독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기품이 있다 치켜세웠던 두 형님 며느리는 정작 시어머니가 굶든 말든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요. 순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 팔찌를 돌려받아서 정희에게 주자. 그러면 정희 마음도 좀 풀리겠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큰 며느리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준 팔찌 있잖니. 미안한데 그거 좀 나한테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수연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선물로 주신 걸 왜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게 사정이 좀 생겨서 그래. 그거 다시 받아서 정희한테 줘야 할 것 같구나. 순자 여사의 말에 수연 씨의 목소리는 더욱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아니죠. 준 건 준 거지 어떻게 다시 뺏어요?
그럼 처음부터 정희 동서한테 주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그러니까 수연아, 이번만 좀 돌려다오. 못 드려요. 이미 제 손목에 있는 제 물건인데 제가 왜 드려요?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수연 씨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황한 순자 여사는 큰아들 재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죠. 하지만 재혁 씨 역시 어머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말이 맞아. 이미 준 걸 뺏는 법이 어디 있어. 재수 씨한테는 내가 나중에 따로 뭐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수연이 복지 좀 마. 물론 그 따로 뭐 해줄게라는 말이 빈말이라는 것을 순자 여사도 재혁 씨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순자 여사는 둘째 며느리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대답은 수연 씨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팔찌 이미 팔았어요. 순자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내가 준 팔찌를 벌써 팔았다고? 네. 재훈 씨 프리랜서 일 결제해야 하는데 급전이 좀 필요했거든요. 어머님이 주신 건 제 거잖아요. 그걸 쓰든 팔든 제 자유 아닌가요?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금팔찌를 채워줄 때만 해도 자신을 최고 어머님이라 부르며 이빠른 소리를 하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가 공경에 처하자 돈 몇 푼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남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시각 막내 아들 재원 씨는 형들에게 연락해 긴급 전화 컨퍼런스를 제안했습니다. 형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 어머니 생활비 이제부터 딱 분담하자. 내 와이프가 10년 동안 혼자 다 됐어. 이제 정의는 손 뗐으니까 형들이 나서야 해. 그러자 큰형 재혁 씨가 코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야, 재원아. 그건 내 처가 자처해서 한 일이잖아. 우리가 언제 너희더러 다 하라고 시켰어? 재원 씨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형? 자처한 게 아니라 형들이 아무도 안 하니까 정의가 뒤에서 묵묵히 다 한 거잖아. 그걸 어떻게 자처했다고 말해? 둘째 재훈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재원아, 나도 프리랜서라 사정 어려운 거 알잖아. 미영이가 간호사 일해서 번 돈으로 겨우 사는데 내가 무슨 여유가 있겠니? 재원 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들은 사정이 어렵고 나만 사정이 괜찮아? 형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내 와이프가 매달 150만 원씩 10년을 시댁에 냈어. 명절이며 병원비며 다 합치면 그 돈이 2억이 넘는다고.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2억? 그렇게 많이 넣었어? 재혁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몰랐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겠지. 정희는 10년 동안 그렇게 희생했는데 형수들은 팔찌 받고 정희 무시했어. 이게 말이 돼? 하지만 형들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는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습니다. 형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분담 약속을 회피하기에 바빴죠. 전화를 끊은 재원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비로소 뼈저리게 각성한 것입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있는 정희 씨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형들한테 기대하는 게 내 바보 같은 욕심이었어. 나라도 이제 제대로 할게. 내가 지켜줄게. 그날 이후 재원 씨는 자신의 용돈을 쪼개고 아껴서 시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가 대주던 150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남편 본인의 돈으로 직접 부모를 부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정희 씨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희 씨는 이 모든 아수라장을 남편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도 결코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여보, 이건 내 전쟁이 아니야. 당신 가족들의 전쟁이지. 나는 이제 밖에서 구경만 할게. 정희 씨의 이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재원 씨는 어머니의 생활비 내역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큰며느리 수연 씨에게 빌려준 500만 원 외에도 지난 수년간 큰아들 재혁 씨에게 사업 미천이라며 수천만 원을 몰래 보내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그 돈의 출처는 명백했습니다. 정희 씨가 매달 시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보냈던 소중한 생활비였습니다. 재원 씨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전을 부치고 기름 화상을 입어가며 벌어온 돈이 정작 편하게 팔찌나 차고 있던 형님네 사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순자 여사는 두 며느리에게 팔찌를 단 한 개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재원이 보내준 50만 원으로 간신히 한 달을 버티며 난생 처음으로 가난과 외로움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절망 끝에 순자 여사는 다시 정희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드디어 정희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차갑고도 고요한 정희 씨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순자 여사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사람의 진짜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로부터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막만이 흐르던 정희 씨의 핸드폰에 다시 시어머니 순자 여사의 이름이 떴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을 응시하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야, 나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예전의 기세등등함은커녕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만나서 하시죠. 그래, 만나자. 내가 내 집 근처로 갈까? 정희 씨는 주저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장소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시댁 말고 중간쯤에 있는 카페에서 뵀으면 해요. 정희 씨는 스스로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집은 그녀에게 명령이 떨어지고 노동이 집행되는 일방적인 영역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정한 중립적인 공간에서 그녀가 정한 시간에 시어머니를 마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약속된 주말 오후 한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서 정희 씨는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에 정희 씨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빳빳하게 풀먹인 옷감처럼 깐깐했던 순자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에 늘 단정하게 차려입던 코트 대신 빛바랜 오래된 패딩과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정희 씨의 맞은편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미야, 내가 생각이 참 짧았다. 순자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울먹이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네가 뒤에서 묵묵히 다 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만 알았지. 정희 씨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큰애랑 둘째한테 팔찌 준 거 말이다. 솔직히 그때는 걔니가 바깥에서 일도 크게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니까 시어머니로서 뭐라도 해줘야 기가 산다고 생각했어.
순자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아니더라. 너만큼 고생한 며느리가 없는데 내가 제일 미련한 짓을 했어. 정희 씨의 시선이 시어머니의 비어있는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그 팔찌 다시 뺏어서 넣어주려고 큰애한테 전화했더니 안 준다며 화를 내더라. 둘째는 이미 팔아치웠다지 뭐니. 그게 내 손목에 있어야 할 팔찌였는데 말이다. 순자 여사는 자괴감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리비도 못 내고 보일러도 못 켜고 지내보니까 그때야 알겠더라. 그동안 이 집안 돌아가는 게 전부 내 덕이었다는 걸. 그걸 이제야 깨달아서 정말 미안하다. 정희 씨는 차갑게 식은 커피 잔을 어루만지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가족 안에서 제가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느꼈어요. 돈 필요할 때 찾는 지갑, 일손 부족할 때 부르는 일꾼. 딱 그 정도였죠. 정희야, 그게 아니라. 아니요, 어머님. 들어주세요.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20인분 음식할 때 저한테 고맙다거나 애썼다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정희 씨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전을 더 바삭하게 부쳐라, 갈비가 질기다, 핀잔만 주셨죠. 일이 다 끝나면 고생했다는 말 대신 남은 음식이나 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며느리한테 할 대접인가요?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수아 낳았을 때 아들 아니라고 병원에 오지도 않으셨죠. 저 그때 산후우울증 와서 매일 밤 울면서 수아 전 물렸어요. 그거 아셨나요? 정희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금팔찌가 탐나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10년을 제 인생 바쳐서 헌신했는데 돌아온 대접이 고작 호구 며느리였다는 게 제 인생이 너무 가여워서 그랬어요. 정희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눈물이 아니라 10년간 억눌려 있던 서러움이 터져나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는 정희 씨를 보던 순자 여사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나도 그랬단다. 나도 시집와서 막내 며느리였어. 정희 씨가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에 내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너무 커서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 막내가 다 짊어지고 형님들 대접하는 게 집안의 질서라고 믿었지. 그게 대물림 되는 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순자 여사는 비참한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내 상처를 그대로 준 거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틀린 거였어. 이 고백은 정희 씨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조금은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여사 역시 시대의 피해자였고 그 무지를 대물림해온 가련한 노인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사는 호구 노릇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볼 생각은 있어요.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순자 여사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마. 첫째, 시댁 생활비는 이제부터 새 아들이 정확히 3분의 1씩 분담하세요. 제 개인 월급에서는 단 1원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정희 씨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둘째, 앞으로 명절 음식은 새 며느리가 똑같이 나누어 하거나 아니면 다 시장 음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 혼자 부엌에 서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래, 당연하지. 그러자꾸나. 셋째,
앞으로 어머님이 며느리들을 차별하거나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단 한 번이라도 하시면 저는 그 즉시 어머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겠습니다. 순자 여사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조만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에게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하세요. 순자 여사의 얼굴에 찰나의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어른 대접받으며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그녀에게 아들들과 다른 며느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난 10년 동안 자존심 다 버리고 살았어요. 이 정도 대가도 치르지 않으시겠다면 저도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순자 여사가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마. 두 사람 사이의 긴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던 중 순자 여사가 문을 열려던 정희 씨의 손등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손등에 웬 흉터가 이렇게. 정희 씨는 무심하게 손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설날에 어머니 집에서 혼자 전 부치다가 기름 튄 거예요. 순자 여사는 그 붉은 화상 자국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까칠한 노인의 손길에 정희 씨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애미야. 순자 여사의 진심 섞인 사과에 정희 씨는 살짝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한 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저 지켜볼 거예요. 순자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꼭 약속하마. 카페 문을 나서자 눈부신 봄볕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야 가슴을 옥죄던 납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짧은 인사를 남기고 자신의 차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가족회의에서의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면서도 정희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지 어느덧 2달 반. 꽃샘 추위가 가시고 완연한 봄 기운이 돌 무렵 시어머니 순자 여사의 거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막내 재원 씨가 어머니가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니 무조건 모이라며 형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기 때문이죠. 큰형 재혁 씨는 바쁜데 주말에 웬 가족회의냐며 투덜댔지만 순자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안 오면 자식 인연 끊겠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마지못해 발걸음을 했습니다. 둘째 재훈 씨 역시 아내 미영 씨의 날 선 핀잔을 귓등으로 들으며 거실 한쪽 소파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설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어색한 침묵 속에 눈치만 살피던 그때 순자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중앙에 앉은 막내 며느리 정희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건 지난 10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다들 보는 앞에서 너한테 정식으로 말한다. 순자 여사가 정희 씨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너를 사람 대접 못했다. 명절마다 너 혼자 그 고된 일을 다 하게 시키고 생활비며 용돈이며 내 월급에서 다 받아 쓰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랐다. 거실에 모인 다른 형제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팔찌를 너 빼고 다른 며느리들에게만 준 것도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다. 애미야, 진심으로 미안하다. 정희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이미 마음의 찌꺼기를 다 쏟아냈기에 지금 그녀의 가슴 속엔 오직 단단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죠. 수연 씨와 미영 씨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재혁 씨와 재훈 씨는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재원 씨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들, 형수님들, 이거 어머니 통장 내역 10년치야. 똑똑히 봐. 재원 씨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냉정한 목소리로 팩트를 꽂았습니다. 매달 정희가 보낸 150만 원이 지난 120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찍혀 있어. 그런데 여기 봐. 큰형한테 나간 돈도 있네. 사업 미천이라고 어머니가 빼준 3천만 원. 이거 전부 정희가 보낸 돈이야. 재혁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 수연 씨는 당황한 듯 시선을 허공으로 돌려버렸죠. 둘째도 마찬가지야. 형 결혼할 때 축의금 500만 원 정희가 냈어. 형네 아파트 전세금 보태준 1천만 원도 어머니가 정희 돈 아껴서 주신 거야. 기억나? 재훈 씨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변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형들은 어머니한테 합쳐서 3천만 원도 안 보냈어. 그런데 정희는 2억 5천만 원을 보냈다고. 이게 지금 정상이냐고. 구체적인 숫자가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자 자리는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평소 자기 형편이 어렵다며 매번 꼬리를 뺐던 형들은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 앞에 압도당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큰형님 수연이 조심스럽게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정희 동서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시킨 건 아니지 않나? 정희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큰형님,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 맞아요.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자발적인 희생이 사라지니까 어머니가 관리비도 못 내고 추위에 떠셨잖아요. 그게 자발적인 기부인가요? 아니면 제가 의무처럼 짊어진 빨대였나요? 수연 씨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자 정희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님, 어머니한테 빌려간 500만 원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그것도 제 돈이에요. 제 딸수와 학원비 빌리러 다닐 때 형님은 팔찌 차고 계셨잖아요. 수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사업이 좀 안정되면 갚으려고 했지. 형님 학원 작년에 확장하셨잖아요. 돈 잘 벌고 계신 거 다 아는데 양심이 있으시면 제 돈은 갚으셔야죠. 옆에서 눈치만 보던 순자 여사가 둘째 미영 씨를 향해 날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영아, 내 팔찌는 왜 팔았니? 미영 씨는 머뭇거리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재훈 씨가 아내 미영 씨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너 그 팔찌 판 거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오빠가 카드값 못 내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오빠가 능력이 없으니까. 둘째 부부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그들의 비루한 민낯이 온 가족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정리한 건 정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흰 종이 3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죠.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지갑 노릇 안 합니다. 제안서에는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어머니 생활비는 삼형제가 매달 50만 원씩 균등하게 분담할 것. 둘째, 명절 음식은 세 가정이 공동 준비하거나 출장 뷔페를 이용할 것. 셋째, 노동에 불참할 경우 해당 가정이 추가 분담금을 낼 것.
재혁 씨가 월 50만 원은 좀 부담스러운데 라며 말끝을 흐리자 순자 여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혁아, 10년 동안 막내 며느리가 내 목까지 다 냈다. 이제 네가 자식 노릇할 때 됐다. 토 달지 마라. 미영 씨가 우리는 50만 원 못 내요. 라고 항변하자 재원 씨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형수님, 금팔찌 팔아치울 여유는 있으시면서 어머니 생활비 50만 원이 없으세요? 미영 씨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삼형제는 정희 씨가 내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마지막으로 정희 씨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희야, 이거면 다시 돌아와 줄 수 있겠니? 정희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디 떠난 적 없어요. 다만 제 자리를 찾은 거예요. 이제 저를 며느리라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해 주세요. 가족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큰 며느리 수연 씨는 차 안에서 남편 재혁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동생 처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 바보야? 그럼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 재수 씨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당신도 이제 정신 좀 차려. 재혁 씨의 외침에 수연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네 부부 역시 주차장에서부터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기 바빴죠. 정희 씨와 재원 씨는 조용한 차 안에서 봄밤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정희야, 오늘 정말 대단했어. 나 사실 좀 떨렸거든. 정희 씨는 창밖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여보. 10년 동안 할 말을 오늘 한 것뿐이야. 집에 도착해 잠든 수아의 이마에 뽀뽀를 해준 뒤 정희 씨는 안방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등에는 아직 붉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무너졌던 허리, 서러움에 밤새 울었던 그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의 서정희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1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이름을 축하하며 스스로에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호구 며느리의 계절이 가고 비로소 정희 씨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의 폭풍이 지나가고 어느덧 3개월. 차가웠던 바람 끝에 따스한 봄 기운이 묻어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시댁의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질서로 평온을 되찾았죠. 새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분담하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 순자 여사의 통장은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안정보다 더 놀라운 건 순자 여사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 씨의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응, 정희야. 밥 먹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짧은 한마디에 정희 씨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정희 씨의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늘 용건만 간단히 혹은 돈과 일 이야기뿐이었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끼니를 챙긴 것입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큰형님 수연 씨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렸던 500만 원을 3개월 분할로 상환하기 시작한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 앞에서 화려한 아부를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사정이 빠듯해요라며 적당한 선을 긋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정희 씨를 만날 때면 여전히 금팔찌를 차고는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소매를 길게 내려 팔찌를 감추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작은 형님 미영 씨는 팔찌를 처분한 사실 때문에
시어머니와 여전히 서먹한 사이였습니다. 남편 재훈 씨와의 사이도 삐걱거렸지만 약속된 50만 원의 생활비 분담만큼은 어기지 않고 이행하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남편 재원 씨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소파에 누워 있는 대신 수아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가거나 키즈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근 후 정희 씨에게 다가와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볼까? 라고 자연스럽게 묻기도 했죠. 완벽한 요리 실력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고단을 나누려는 그의 진심은 정희 씨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동안 시댁 생활비로 나갔을 돈을 모아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친정 엄마는 정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해외여행은 못 시켜줘도 제주도라도 데려다 주네. 엄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곁에 있던 친정 아버지는 젖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진작에 시집 보낼 때 좀 더 강하게 키울 걸 너 혼자 그 고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정희 씨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 딸이라서 그 10년을 버틴 거야. 이제 걱정 마. 나 제대로 살 거니까. 제주도 푸른 바닷가에서 수아와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뛰어노는 정희 씨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의 그림자가 없는 진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직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미뤄두었던 과장 승진 면접을 보러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죠. 정희 씨, 경력이 10년인데 왜 이제야 승진에 지원하셨습니까? 정희 씨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 에너지를 제가 아닌 다른 곳에 쏟느라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제 커리어와 인생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면접장을 걸어 나오는 정희 씨의 뒷모습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로부터 택배 박스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에 쌓인 작은 금반지 하나와 비뚤비뚤한 글씨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내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40년을 간직했단다. 그때 나도 막내 며느리로 고생하면서 이 반지 하나가 큰 위안이었어. 이제 너한테 주마. 그동안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정희 씨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리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연 씨의 화려한 금팔찌보다 훨씬 무겁고 값진 시어머니가 건넨 생의 첫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맞이한 시아버지의 첫 제사.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새 며느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사가 열렸죠. 큰형님 수연 씨가 서툰 손놀림으로 전을 붙이다 뜨거운 기름이 튀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뜨거워. 정희 씨는 조용히 찬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큰언니, 이게 지난 10년 동안 매년 제 일상이었어요. 수연 씨는 멋쩍은 듯 웃었지만 처음으로 정희 씨가 견뎌온 노동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형님 미영 씨는 나무를 묻히며 정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동서, 이거 소금을 좀 더 넣어야 할까? 간이 잘 안 맞네. 미영 씨, 소금 한 꼬집만 더 넣으면 돼요. 서먹함은 남아 있었지만 처음으로 부엌에 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광경은 낯설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직접 갈비찜 냄비 앞에 서서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갈비찜만큼은 내가 해야지. 아직 내 손맛이 제일 낫다. 거실에서는 재원 씨가 설거지통 앞에 섰고 형들도 마지못해 상을 치우며 거들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서툴게 그릇을 들다 접시 하나를 깼지만 누구도 타박하지 않고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명절 같은 제사였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뒤 정희 씨는 시댁 부엌에 잠시 혼자 서보았습니다. 더 이상 기름찌든 냄새가 배지 않은 깨끗하고 단정한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이 부엌에서 처음 전을 부쳤을 때 나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착함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건 나를 갉아먹는 도구일 뿐이었다. 호구 며느리를 폐업한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의 문을 열었다. 대접받고 싶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정희 씨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이 부엌에는 새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완벽하지 않아도 적어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는 오늘도 전을 부친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원해서 내 마음이 시켜서 부친다. 부엌을 나온 정희 씨에게 수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순자 여사가 수아를 향해 인자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가 맛있는 떡 줄게. 수아가 할머니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정희 씨는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더라도 서로를 사람으로 대우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내레이션입니다. 착한 며느리는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오늘 비로소 개업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당당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